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1페이지부터 이제 볼게요. 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갈게요. 1페이지에 그 문학사 시대구분의 관점이라고 나왔죠. 문학사 시대구분의 관점 1페이지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문학사를 어떻게 시대구분을 하냐 뭐 이런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는 뭐 길게 막 나왔어요. 근데 뭐 포인트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뭐 달라면 끝도 없으니까. 1페이지에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한문학은 국문학과 공존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문학을 공부하면 여러분이 한문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국문학에 저도 그 대학원 공부할 때 한국 한문학 전공해요. 한국 한문. 한문학에서도 이제 국문학과에서도 한국 한문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한자를 이용한 향찰 이런 게 있는데 뭐 그거는 또 이 학교는 복잡해지고요. 그런 것도 향찰 옛날에는 향가가 다 한자로 쓰여져 있었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한문학이 물러나가고 국문학이 최상의 문학이 된 시기가 근대다. 근대 동그라미 쳐서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근대가 되면 국문학이 최상의 문학이 됐다. 그리고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문학사 시대 구분의 두 번째 기준 문학 갈래. 이 갈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장르라고 하는 거예요. 장르. 장르란 말 들어봤죠? 장르. 이걸 이제 장르는 문학 장르 이런 말 쓰잖아요. 영어를 GNRE라고 해요. 장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장르 이걸 이제 순우리말로 갈래라고 요즘 쓰는 거예요. 옛날에 장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문학, 한문학, 국문학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옛날에는 판소리 같은 거 다 구비문학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승돼. 그렇죠? 그리고 한문학, 국문학이 있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비문학의 시대는 이제 원시와 고대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쓰는 거예요. 원시 시대, 고대 시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 한 네 줄 내려가서 나락굿 있죠. 나락굿 찾았어요? 나락굿을 하면서 영웅의 투쟁을 노래하던 방식은 서사무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 페이지에 그 네 번째 단락에서 넷째 줄에 끝에 있잖아요. 나락굿을 하면서 영웅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락굿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나락굿. 국중대회. 제가 목차 설명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 나락굿이 이제 국중대회입니다.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한문학도 등장을 했고 마지막 단락에 이 페이지에 보면 한가를 대신해서 시조가 생겼다. 시조가 생겨나면서 갈래가 이루어졌다. 시조는 아까 시절 가조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그러면서 그 3페이지 첫째 줄에 이제 교술시란 말 나오는데 교술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 교술.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시조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가르치려고 막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정철의 훈민가 이런 말 들어봤어요? 훈민가.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 이런 그 시조가 있어요. 정철에. 이런 게 약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고진 저늙은이 짐벗어 나를 주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여기 나온 것처럼 교술시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가사뿐 아니라 경기체가 악장도 약간 교술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기체가도 막 양반들이 잘난 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악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여기는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3페이지 좀 내려가서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구비문학이 활기를 띄었다 거기 나와요. 민요와 선화가 재창조가 되었고 서사무가를 기반으로 판소리가 생겨나. 판소리는 무슨 문학이라고 하냐면 적칭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칭문학. 쌓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막 쌓여가지고 문학이 됐다는 거예요. 적칭문학 하면서 보세요. 이야기들이 계속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영서사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이 밑줄 써요. 근대문학이 마지막 단락 시작되면서 문학 갈래 체계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교술의 몰락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교술이라는 게 이제 점점 없어져. 그래서 이제 교술문학 가운데 수필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에 속한다고 인정되었다. 한문학이 퇴장하면서 근대 국문학에서는. 그리고 넘겨보세요.
시조와 가사는 운명에서 달라서 시조는 부흥하려고 애쓰죠. 시조가 이제 지금도 현대 시조 이렇게 나오자. 가사는 구시대 문학의 잔존형 대신하지 않아서 점점점 없어집니다. 요즘에 가사라는 것은 거의 뭐 쓰긴 쓰지만 시조만큼 많이 쓰이진 않는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페이지에 그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 문학 갈래의 첫째 줄 체계가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변한 것은 그 밑줄 쓰세요. 문학 담당층이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문학 담당층과 가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향가의 문학 담당층이 뭐였죠? 향가. 저 금방 읽으신 낭승. 화랑과 승려. 아까 했죠? 낭승이라고 해요. 낭승. 그런 걸 문학 담당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내려가서요. 마지막 단락 4페이지. 원시 시대는 무당이 문학을 주도했다. 무당 나오죠? 무당 이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아까 왕이 무당이에요. 옛날에 무당의 위치가 점점점 이제 그 무당이 왕이 되었다가 점점 위치가 돼가지고 뭐 동네 가다 보면 뭐 장군 모살 뭐 이렇게 위치가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원래는 왕이 무당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단군 신화에 보면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가 나오죠? 단군 신화에 보면 뭐가 나와요? 네? 재정일치란 말 나오지 않아요? 네. 재정일치가 뭐예요? 하늘과? 제사장이 정치했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 아까? 금방 무당이죠. 무당이 제사장이잖아요. 무당이 정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이꼴 왕이라는 소리예요. 나오잖아요. 재정일치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5페이지 뭐 육두품 진골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이제 신라 시대는 육두품이 있었다는 정도는 알아두세요. 거기 넷째 줄에 육두품. 대표적인 육두품 출신이 누구예요? 최치원. 그래서 최치원이 아무리 똑똑해도 요즘으로 말하면 한 8급 공무원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7급 정도. 아무리 하면 뭐 2급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해산에서 뭐 도 닦다가 죽었다 뭐 이러잖아요. 육두품 출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규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뭐 무신난도 막 나오고요. 거기 5페이지에 그 세 번째 단락에 10세기의 신라를 대신해서 고려가 들어왔다. 중세문학 담당층이 그 지위를 벗어나서 지배 신분으로 올라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고려 시대에는 양반이 이제 담당층이 됐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12세기 그러니까 문벌 귀족이 담당층이 되는 거죠. 무신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문벌 대신에 뭐겠어요? 무관이 집권하는 거 무관 맞죠? 그런 이야기 나오다가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알아두실 게 향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 밑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을 보면 문벌 귀족에 눌려 지내던 지방 향리가 있는데 향리라는 게 그 향리가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 거 아세요? 고려 시대의 향리는 요즘 말하면 뭐랄까 그 고려 시대의 향리는 사또 그런 사람이에요. 고려 시대의 향리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시대로 가면 이방 호방 이거 들어봤죠? 이런 의미로 격화됩니다. 향리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고려 시대는 향리가 그 군수 요즘 말로 군수 도지사 정도 됐는데 이게 조선 시대로 가면 이방 호방 뭐 이런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문벌 귀족에 눌려 지내던 지방 향리 가운데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향리는 고려 시대이기 때문에 군수 이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앙 정계에 등장해서 신흥 사대로 성장했다. 그 다음에 이규보 나왔네. 이규보 그 밑에 선구자. 그래서 아까 이규보의 대표적인 작품 뭐였죠? 동명왕편 이규보. 그리고 백운소설 이런 걸 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문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이때는 당연히 이제 뭡니까 그 불교적인 것들도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넘겨볼까요? 6페이지로 가면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비판 세력인 살인파는 나오죠. 아까 제가 살인 한자를 이야기했고요. 도에 힘쓰는 것이 기묘하다고 했고 김시습, 요새 시습 나왔잖아요.
선구자로 한 방해인. 제 방해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도권 밖 인물. 제도권 밖의 인물을 방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배 질서에 반항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단락으로 가면 한 7, 8줄에 뭐 박지원, 정약용, 실학파가 등장했다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중인 나왔네요. 가객이 뭐라고 했어요? 가수 한솔 애호가가 됐고요. 가객 김천택, 김수장 이런 사람 활동을 했고, 자 여기서 중요한 사람 등장하죠. 신재효가 나와요. 신재효 엄청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밑줄치까지 신재효는 판소리를 후원하고 판소리 사설을 다듬었다. 자 신재효 생가가 어디 있을까요? 신재효 생가 책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고창에 있어요. 고창. 여러분 고창에 가면요 뭐가 있을까요? 고창에 가서 유명한 것 판소리 박물관이 있어요. 고창에. 그래서 거기 가면 그 해설사님들이 판소리 한마디씩 다 해. 왜냐면 고창에 갔는데 판소리를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창에 가시면 꼭 여기 가보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신재효가 판소리를 후원하고 판소리 사설을 다듬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락으로 가면 이게 좀 재밌는 게 현대문학이 또 나와요. 6페이지 밑에 보면 사대부가 퇴장하고 시민이 지배세로 등장하면서 근대문학이 시작되었고 염상서 나오죠. 현진건, 나도양 등은 서울 중인의 후예인 시민이어서 근대소설을 이룩하는데 앞장설 수 있었고 이광수, 김동인, 김소월 딱 이 사람들 평안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대문학 형성에 묵설 담당했다. 이런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전의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졌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7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런 시대 구분들이 막 있었다는 게 쭉 나오고 아까 이거 고대문학부터 이런 건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넘어가고 9페이지 이런 식으로 제가 빨리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원시문학이 있는데 원시 시대의 문학이겠죠.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의 언어예술. 그래서 여러분이 구석기 시대에는 울산에 가보시면 그 반구대 암각화 가보셨어요 혹시? 밑에서 한 6줄에 보면 나오는데 울산 반구대 암각화. 그러니까 바위에 새겨진 그림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게 저도 울산에 가서 한번 가봤는데 반구대 암각화는 안 갔고요. 그 반구대 그 모양을 한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그려져 있고 옛날 그 국사 시간에 나왔죠. 그 짐승 잡는 광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9페이지 마지막 줄에 조형예술이 동작예술이나 언어예술과 얽혀 원시종합예술 나오죠. 이거 되게 중요한데 원시종합예술을 하려면 무슨 의식이 있어야 돼요? 원시종합예술을 하려면 네? 제천의식을 하는 거야. 하늘의 제를 지내야 돼. 제천행사. 그래서 원시종합예술은 뭐냐? 노래가 나오고 시를 하고 소리를 하고 춤을 추고 그렇죠? 요게 바로 원시종합예술. 하늘의 제를 지내려면 하늘의 노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도 낭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원시종합예술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속 120km, 150km 아니죠. 120km, 130km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움직이는 고속버스에서 춤추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대단하죠. 그래서 춤추지 말라고 하면 커튼 치고 춤추고 이게 다 그 원시 종합예술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0페이지로 넘어가면 10페이지에 뭐 춤추고 나오는 거 넘어가고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사람이 짐승이기도 하고 짐승이 사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사회제도와 관련을 가지면서 간섭받은 것이 토테미즘이 나왔죠. 토테미즘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뭔지 알아요? 토테미즘. 이게 요즘말로 동물 숭배예요. 동물 숭배. 토테미즘이라고 하고요. 자연물이 생명을 지녔다. 애니미즘. 이 애니미즘이라고 뭐냐면 물활론이라고 해요. 우리 한자 쓰면. 사물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물활론. 그래서 여러분 애니란 말이 붙으면 영어에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애니멀 움직이죠. 애니멀. 그래서 애니미즘. 물활론. 모든 게 다 살아있다.
부뚜막에 가면 부뚜막신이 있다. 이게 애니미즘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수렵 뭐 신앙도 있었다. 이거 넘어갈게요. 다 하려면 뭐 끝도 없으니까. 자, 11쪽에 가서 이제 신석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뭐 빗썰문 토끼 뭐 이런 거 들어보셨겠지만 농사가 시작돼. 신석시대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정착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정착생. 구석기는 정착생활을 못하고 먹잇감이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신석기는 벼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착생활을 한다. 그게 가장 커요. 그래서 여러분 암사동 선사의 벽지라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의 그런 어떤 흔적이 있는 겁니다. 농사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 그게 뭐냐? 한 5째 줄, 6째 줄 나오죠? 가창 방식이 교환창, 선우창, 재창, 독창보다. 교환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환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교환하면서. 선우창은 앞에 부르고 뒤에 부르고. 이게 그 선우창입니다. 선우창. 그다음에 재창, 독창. 요즘은 떼창이라고 하죠. 혼자 부르거나 뭐 함께 부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튼 여러 노래를 부르는 그 형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걸 뭐라고 할까요? 노동요라고. 노동. 노래하면서 부르는 노래니까.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니까. 그 넘겨볼까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쪽에 보면 설문 대할망 나오는데 요게 그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문 대할망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구알이라고 하는 여신이 산천을 온통 만들기도 하고 움직이면서 다니는 흔적을 거대한 규모로 남기기도 했다는 말이 있다. 거인이 흙을 먹고 바닷물을 마시다가 쏟아놓은 배설물이 산이 되고 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집이 커서 들이우는 그늘 때문에 곡식이 되지 않자 만주로 쫓겨나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산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든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신화가 되는 거예요. 신화.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신화는 귀여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막 장난이 아니죠. 내용 자체가. 대단한 상상, 이미지네이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밑에는 건너뛰겠습니다. 고대문학으로 갈게요. 13쪽. 13쪽에 고대문학은 이제 건국신화, 국중대회, 건국서사시라고 나왔는데 그 밑에 고대문학이 시작된 증거가 건국신화다.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13쪽의 첫째 줄에 고대문학의 증거는 건국신화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 마지막 단락에 국중대회 나왔죠. 국중대회 관한 기록. 이게 나락굿 아까 설명드린 나락굿 쓰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 줄 내려가면 부여에서 정월의 기에 거행한 영고, 부여의 영고, 이거 국사시간 다 공부한 거예요. 영고, 고구려와 예의 10월 행사 동맹, 그 다음에 무천 이런 것들 다 그 제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국중대회. 넘겨보세요. 그런 것만 알면 돼. 이렇게 국중대회를 했구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거는 뭐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이 붓은 뭐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5쪽에 고조선의 서국으로 고조선과 서국, 삼국유사.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삼국유사의 유자의 동그라미 쳐봐요. 3.2 고조선과 서국의 밑에 3.2 삼국유사 유자 가로 동그라미. 유가 무슨 유라고 해서 제가 아까? 빠진 유. 삼국사기에 빠진 부분을 적었다. 그래서 삼국유사인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는 정사고 삼국유사는 야사에 속해. 정사에 빠져 있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인, 환웅, 뭐 이야기 단군신화 넘겨보세요. 단군신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 단군신화는 자, 뭐 아시다시피 환웅과 웅녀가 만났다. 뭐 이거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환웅과 웅녀가 만났어. 환웅은 뭡니까? 신이 주신, 그러니까 천이라고 쓸게요. 웅녀는 지, 땅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환웅과 웅녀가 만난 게, 자, 이게 이제 또 이야기하면 재밌는데, 천상의 사람하고 지상의 사람이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 책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16쪽의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이런 게 여러분 이제 국문학 공부하면 재밌는 거예요. 두 번째 날 보니까 환웅은 환웅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의 시조로 인정된 수호신이라고 생각된다. 환웅이 웅녀와 혼이란 것은 천신족과 지신족의 결합을 뜻한다고 하겠으며, 여기서 천신족과 지신족 뭐냐?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부족의 이름이 천신족이라는 거예요. 그냥 땅에 있어도 부족의 이름이 지신족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 부족의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화를 보면 여러분 이제 북방계 신화와 남방계 이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북방계 신화와 남방계 신화의 차이점이 뭐냐면, 북방계 신화는 아버지의 존재가 분명해. 보세요. 환웅이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웅녀가 있어. 맞죠? 또 해모수가 있어. 해모수가 있고 유아부인이 맞나요? 주몽 여기서 나오잖아요. 유아부인. 그래서 이 북방계의 신화는 아버지의 존재가 분명한 게 북방계. 근데 남방계는 남쪽으로 가면 남방계는 아버지의 존재가 불분명. 무슨 말이냐? 자, 하늘에서 막 빛이 와요. 빛이 내려. 그래서 그 빛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어떤 곳에 뭡니까? 단지 같은 그런 곳에 알이 막 몇 개가 있어. 알이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알을 끼우니까 이 알에서 막 사람이 나와.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옛날에 그냥 뭐 신화 이런 거 공부를 하면 북방계 이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존재를 확실히 아느냐,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느냐를 이렇게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어쨌든 천신족과 지신족의 결합이다. 이고요. 뭐 그 재정일치도 아까 설명을 좀 했는데, 거기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에 한 네 번째 단락에 둘째 줄 태백산 산신을 섬기는 당나무가 뭐 있는데, 그곳에 신씨는 재정일치 나오죠. 아까 설명했죠. 제사장이 정치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삼치를 지내고 이런 거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7쪽 볼까요? 17쪽에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서 한 12세 줄 쭉 내려가 보면 끝에 이런 말 나오죠. 알로 태어나서 버림받았던 아이가 자라나 임금이 됐다는 것이 부역의 건국신화의 공통된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라나서 임금이 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난생신화라고 하죠. 난생신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부여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존재를 확실히 이제 알게 되는 뭐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여의 어떤 그 부족들이 나중에 이제 그 뭡니까 내려와서, 그러니까 결국은 남방계도 북방계의 어떤 부족들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민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겨서 18쪽 부여 고구려 전승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부여는 제가회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그 18쪽에 무에서 한 7, 8제쯤에 보면 부여는 찾았나요? 전국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는 나라고 제가라고 부르는 귀족. 제가라는 게 여러 제후란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이거 배우지 않았어요? 마가, 우가, 부가, 저가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네, 마가, 우가. 이게 뭐예요? 마가라는 건 이 말의 말, 우는 소, 구는 뭡니까? 개, 뭐 그다음에 돼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가, 우가, 부가, 저가라는 기도 다 제후들이에요. 얘네들 제후들이에요. 제후들이 그 싸움에 나갈 때 이제, 그러니까 이 제가회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뭘까요? 만장일치. 요즘 말로 하면 그런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중대 이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다 깊이 그 국문학사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이걸 다 읽어도 되긴 하는데, 읽으려면 지쳐서 못 읽어요. 한 10장 있다가 아마 잠 안 올 때 읽으면 너무 잠이 잘 올 거예요. 수면증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국문학 역사는 그 중에서 좀 포인트만 여러분이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쪽 보세요. 19쪽. 자, 19쪽에 보면 19쪽이요. 위에는 좀 건너뛰고요.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아이가 알로 태어나 버렸더니 짐승들의 보호에 살아나고 천대를 받고 자라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타고난 능력을 지니고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시련을 투쟁으로 극복해 마침내 승리를 거둔.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할까요? 이런 걸 무슨 구조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딛고 일어난 사람의 이야기. 바로 이게 신화적 구조라고 합니다. 거기다 써놓은. 신화적 구조인데 신화적 구조는 뭐냐? 시련이라는 게 있어요. 시련을 겪고. 자, 그 시련을 겪어서 그것을 통해서 뭘 한다는 겁니까? 성숙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고전을 이야기를 하나로 묶은다면 뭐냐? 다 신화적 구조. 춘향전도 신화적 구조야, 맞죠? 춘향이가 감옥에 gat혔다가 시련을 겪었는데 나중에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다 신화적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왔는데 그건 띄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뭐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21쪽 갈게요. 21쪽에 거기 그 세 번째 단락 정도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자, 599년 즉위한 백제 무왕을 삼국사기에서는 법왕의 아들이라고 하고 삼국유사에서는 지렁이의 아들이라고 한다. 자, 지렁이는 뭐냐?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렁이 아들이니까 진짜 지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왕을 가리켜요. 못에 사는 지렁이가, 자 여기 좀 밑줄 칠까요? 못에 사는 지렁이가 밤에 사람이 되어 찾았어요? 근처에 사는 과부와 관계 낳은 아들 서동이 어려서부터 비범한 기상을 보이더니 밤에 와서 이제 그 뭡니까? 과부와 사랑을 해서 낳은 아들이라.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설화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밤에 왔다. 몰라요? 밤야잖아요. 올레자잖아요. 사람 자자잖아요. 야레자 소라라고. 야레자 소라. 밤에 온 사람. 이해가요? 야레자 소라. 그 서동할 때 서는 마 서자에 마를 파는 아이. 마 있죠, 마. 고구마 같은 그 마. 어려서부터 비범한 기상을 보여서 백제 임금이 됐다. 그래서 이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향가가 뭐예요? 이게 그게 서동이었고요. 선화공주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고 그 뭡니까 서동 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게 서동이었는데. 실제로 재밌는 것은 서동과 선화공주는 역사적으로 만난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서동과 선화공주는 만난 일이 없어요. 이거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왜 그러면 이걸 왜 썼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선화공주를 왜 쓴 줄 아세요? 자, 백제의 서동이 어디로 건너간 거예요? 신라로 건너갔죠. 백제 불교가 신라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 백제 불교가 신라로 건너가는 과정을 서동과 선화공주의 러브 스토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백제 불교가 신라로 건너가는 과정.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셨어요. 자, 그다음에 사만, 가락, 신라 이런 나라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남방계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22쪽 보세요. 22쪽. 위에는 건너뛰고 다 볼 거 없어요. 밑에서 한 7, 8째 줄 정도 쭉 올라가 볼까요? 거기 보면 끝에 육촌의 촌장이 22쪽에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적임자를 찾아 나섰다가 양산 아래 나정 곁에. 나정이라는 것은 뭐냐?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 정자는 알겠죠? 나정 있잖아요, 나정. 그러니까 이 나정이 박혁거세가 나온 알이 그 곁에 있었다는 우물이래요. 박혁거세가 그 난센설하잖아요. 그래서 흰 말에 앉아 있어서 보니까 알이 있었고 혁거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방계 신화는 아버지의 존재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크게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포인트만 빨리빨리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쪽으로 할게요. 나머지 건너 띄고요. 25쪽. 25쪽에서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건국 신화에서 일본과의 관련이 나타나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쪽에서 마땅한 인물 158년 있죠. 그때 연호랑과 새오녀가 나있어요. 연호랑 새오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연호랑 새오녀가 신라 해변의 백성이 바위 같은 것에 실려서 일본으로 가요. 이게 진짜 재밌죠. 바위가 일종의 잠수함이 돼버린 거예요. 바위에 실려서 일본에 갔는데 왕과 왕비가 돼. 그래서 그 해와 달이 빛을 잃자 새오녀가 짠 비단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냈더니 재앙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건 일본에 가면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여행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여행을 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많이 못 가는데 갈 때 가면 일본에 제가 예전에 일본하고 다닐 때 가봤는데 이 아스카 유적지가 있어. 아스카 문화 들어봤어요? 국사 시간에 아스카 문화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스카 유적지를 갔는데 이게 일본에 갔는데 정말 놀란 게 우리나라에 어디 가는 거랑 똑같냐면 부여 가는 거하고 똑같아.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 그 아스카 유적지를 갔는데 야 이거 완전 부여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그림이라든가 이런 그 뭡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의 그런 그 뭡니까 이런 것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흔적이 아스카 유적들 나중에 일본에 가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 한국의 그런 부여의 느낌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26쪽으로 가면 26쪽 탐나가 제주라고 그러죠. 제주와 이제 그 건국 서사시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이제 여러 그 뭐 서사시들이 있는데 이 제주도는 뭐가 있냐면 거기 좀 설명할게. 둘째 줄에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라고 있어요. 있죠. 두 번째 줄에 을라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을라가 뭔지 몰라요? 어라하는 들어봤어요? 이 어라하가 왕을 가리키는 거 봐. 옛날 어라하 이런 말이 있었는데 왕을 어라하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을라, 부을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을라. 왕이란 뜻이 왕. 그러니까 고을라는 뭐겠어요? 고시왕, 양을라, 양시왕, 부을라, 부시왕. 그래서 여러분 성이 부시는 제주도 출신 되게 많습니다. 고는 알죠? 고두심, 그 탤런트 고두심 씨 같은 거 다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고씨가 제주 고씨잖아요. 제주도 출신이 되게 많아요. 양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삼성혈이란 말 있잖아요. 넷째 줄에 세 성씨가 나온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 뭐 성산 일출봉 이런 데만 가시는데 삼성혈을 가봐야 돼요. 그러면 삼성혈을 가보면 이 땅이 있으면 이 땅이 막 패여 있어. 세 개가 이렇게. 여기 이쪽에서 이제 고씨, 양씨, 부씨가 나왔다. 그걸 뭐라고 한다? 삼성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이제 무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서 이런 여러 무가들을 연구를 합니다. 자, 28쪽으로 이제 가면 고대에서 등서로 이행기 문학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설정이 나오는데 거기 29쪽에 4.2로 가보세요. 전설 민담 시대.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거기 동그라미 쳐봐요. 29쪽에 밑에서 둘째 줄 신화 전설 민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화가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전설과 민담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신화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창세 신화도 있고 나라를 만드는 또 뭐 건국 신화 나라를 세우는 거, 뭐 성시 시조 신화 이런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실 것은 이제 요거는 좀 필기를 좀 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좀 필기를 좀 하세요. 자, 뭘 필기를 하냐? 자, 우리가 이제 신화가 있고 신화 여기 신화 그죠? 보이죠? 신화가 있고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이 있고 내용 아무 여백에 쓰세요. 구분
구분이. 뭐와 뭘 구분하냐? 자, 신화와 전설을 구분해보자. 신화와 전설. 자, 신화와 전설을 구분해보면, 자, 소재와 증거와 주인공을 보자. 이거. 소재, 증거, 주인공. 이렇게 보면, 자, 소재는, 신화는 범우주적이에요. 너무나 넓어. 범우주적. 자, 전설은 어떨까요? 일상이에요. 뭐 팔공산 갓바위에 얽힌 전설입니다. 이런 거 있죠. 근데 신화는 막 그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봐보세요. 막 뭐 무슨 뭐 하늘나라 막 뭐 태양계 이런 다 신화 소재 아닙니까? 자, 증거는 뭐예요? 우주가 증거예요. 우주가 증거예요. 그다음에 전설은 증거가 있긴 있는데 우주는 아니 유라고 쓸게요. 우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신화는 증거 자체가 엄청나요. 우주 그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주인공은 당연히 신화는 신이겠죠. 신. 이거는 뭐예요? 비극적 주인공. 희극적 주인공이 아니에요. 전설은 대부분 언해피 엔딩으로 끝나. 해피 엔딩이 아니라 언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1쪽에 보면 4.3에 고대 가요라고 일컬어지는 구지가 나오죠. 공무도화가 황조가가 있는데, 구지가 할 때 구는 거북구자고요. 지는 뜻지자예요. 뜻지자. 구지가는 들어는 봤죠.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런 건데, 결국 거북은 의미를 뭘 가리키냐?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의 출현을 기원하는 겁니다. 공무도화가는 건 뭐냐? 공은 그대라는 뜻이 그대. 이 무는 없을 무자가 아니에요. 뭔마 하지 마라. 무, 도 건널 도자. 그대여 강을 건너지 마오.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다 공부하신 거예요.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아이사, 당내공화. 저희마 강을 건너지 마오. 임은 마침내 강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하고. 자, 황조가는 누가 졌죠? 유리왕이 졌죠. 황조는 깨꼬리죠. 그래서 유리왕에게 원래 송시부인이 있었어요. 송시부인이 있었는데 송시부인이 죽어요. 송시부인이 이제 죽고 나서 두 이제 부인을 얻게 됩니다. 두 부인 이름이 뭐냐? 한 부인은 화이고 또 한 부인은 치희예요. 치희. 자,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화이하고 치희가 싸우다가 서로 이렇게 막 싸우다가 여인끼리 싸우다가 치희가 중국 사람 중국으로 가버려요. 이제 화가 나가죠. 그래서 사냥을 갔다가 유리왕이 치희가 중국으로 가니까 막 찾아가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꾀꼬리를 본 거예요. 그때 부른 건데, 화이라는 것은 이 화자가 벼화자고요. 이 치라고 하는 것은 그 꽝 있죠. 꽝치자, 꽝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 쓰면 화살시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꽝치자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하고 치가 여러분이 그냥 화이 치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화이하고 치를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화라는 건 뭐냐? 벼야 벼. 이게 써봐요. 벼니까 벼는 어때요? 아까 정책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벼는 토창이네. 토창 써보세요. 토창. 근데 이 꽝치자, 이 꽝은 뭐냐? 이거 이주민이에요. 이주민. 꽝은 이주민이죠. 꽝은 날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화이와 치의 싸움을 서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냐? 토창민과 이주민의 갈등을 노래했다라고도 봐요. 이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는 절대로 안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사랑 이야기. 그래서 국문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문학을 안 하면 그냥 관에 들어갈 때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문학을 공부하면 이걸 서사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구나. 어쨌든 이런 그 짧은 형식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세 가지 특징이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다. 그래서 이제 밑에 뭐 쭉 나오는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부지가 어떻고 이런 건 읽어보세요. 뭐 다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어. 그래서 33쪽을 볼게요. 33쪽 다른 걸로 건너뛰고 33쪽을 보면 그 세 번째 단락, 아까 화이치 설명 드렸는데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삼국사기의 유래와 노랫말이 전하는 황조가는 짧은 노래가 부각되게 된 사정이다. 노래를 지은 사람은 유리왕이다. 유리왕에게는 나오죠. 골천 사람의 딸인 화희와 화희에다 밑줄 치고 토착인 써봐요. 토착인. 벼화자야, 벼화자. 자, 한나라,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뜻이에요. 중국 사람의 딸인 치희에다 밑줄 쳐보세요. 이주민. 이게 꽝치자예요, 꽝치자. 치자가 꽝치라고 써요, 꽝. 꽝은 왜 이렇게 화살 시자를 쓰냐면, 여러분, 꽝은 어때요? 새가 이렇게 있으면 화살 모양 있지 않나요? 화살 같은 이런 모양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 시자를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착민이 아니고 이주민이겠죠? 그래서 화이와 다툼 끝에 치가 고장으로 들어갔다.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는데 뭐냐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유리왕의 그리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시험에 이렇게 나와. 그래서 1번 화이, 2번 치희, 3번 송씨 부인, 4번 이씨 부인. 이렇게 나오면 뭐가 답이에요? 치희가 답일 것 같죠? 근데 치희가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냥 겉보기에는 치희가 답인데 그리움의 대상은 결국 송씨 부인. 그러니까 원래 부인이 이제 원래 부인이 있었는데 원래 부인이 죽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새로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 내가 정말 옛날 나의 그 조광지처라고 하잖아요. 조광지처. 그 술찌개미를 같이 이렇게 만들 때의 아내란 뜻이에요. 조광지처가. 그 조광지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시험 내면 막 치라고 쓰는 분 되게 많은데 송씨가 답입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중세 정기문학 1기 삼국 남북 시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삼국 남북국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통일신라 시대. 삼국 남북국 시대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다시 통일신라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남북국 시대는 뭐가 이상이 있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향가가 중요해요. 향가라고 써봐요. 향가가 중요하고요. 향가. 그 다음에 한문학. 그 다음에 이거 신라의 육두품. 자, 이건 필기하세요. 육두품. 이게 중요합니다. 육두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한다면 전기소설. 기이한 걸 쓴 전기소설. 요 정도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정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 뭐라고 써놨는데 그거 다 읽으려면 끝도 없고 불교가 중요해요. 이제 특히 신라 시대. 그래서 봐요. 35쪽 마지막 줄. 불교가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라는 명분론을 담당했다면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작업은 유학의 소관이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유학적인 소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학의 소관이었다는 거고요. 자, 거기 그 네 번째 줄 볼게요. 36쪽에. 고대는 우리말 문학의 시대. 중세는 한문학과 우리말 문학이 공존한 시대. 맞죠? 고대는 우리말 문학의 시대였다는 거. 중세는 이제 한문학이 상당히 강해지고요. 그래서 한문학의 상층이 공식적인 문학으로 등장하고 우리말 문학은 기층 문학으로 내려온 시대가 뭐예요? 중세이다. 그 세 줄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고대는 거기 네 번째 줄에 있잖아요. 36페이지에. 우리말 문학의 시대. 고대. 중세는 한문학과 우리말 문학이 공존한 시대. 그 다음에 한문학이 상층의 공식적인 문학으로 등장하고 우리말이 이제 내려온 시대가 중세다.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제 고대와 중세 이런 걸 살짝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쭉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넘어가고 37쪽으로 볼게요. 37쪽에 거기 이제 그 밑에서 한 10줄 정도 올라오세요. 밑에서 10줄 좀 올라오면 한문이면서 우리말 어순에 따라 쓴 글. 이런 걸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문이면서 우리말 어순에 따라 쓴 글. 몰라요? 이걸 이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두가 뭔 소리냐? 자, 봐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이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이두가 쉬운 줄 알았는데 와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이 그것까지 공부하실 필요 없는데 하여튼 나라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애국. 우리가 흔히 애국은 이 정도 알죠? 애국. 그러면 이게 뭐예요?
뒤에 것부터 해석하죠. 나라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나요? 나라를 사랑한다. 근데 이두는 우리말식 한자야. 우리말식 한자.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한다를 만약 이두식으로 쓰면 어떻게 됐어요? 국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나라를 사랑한다. 이거는 뒤에서부터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식 한자가 이두다. 이렇게 말면 돼요. 여러분이 뭐 학부에서 뭐 이걸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지고 이 정도만. 그래서 우리말식 한자로 쓴 게 이두다. 이렇게만 하고 이자는 이두할 때 이자는 뭐냐? 관리할 때 이자예요. 관리들이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쓴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면 밑에서 셋째 줄에 향찰 나오죠. 향찰. 향가를 해독하는 데 쓰는 거 한자예요. 향찰. 구결, 토다는 거, 토다는 거. 이두할 때 이자 있죠. 한자. 이게 관리할 때 이자고, 이거 읽을 독자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지 모르겠는데요. 읽을 독으로도 읽히고요. 구절을 나타낼 땐 두라고 읽는 거예요. 이걸 이독 이러면 무식하라고 해요. 이독이 아니라 이두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 되겠고요. 39쪽으로 가면 이제 39쪽에 나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관계토대왕비예요. 거기 그 39쪽에 한자 막 나오고 네모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옆에 써봐요. 관계토대왕비. 관계토대왕비석에 나오는 글인데 이게 이제 글자가 막 익혀지지 않은 글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하여튼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 좀 말이 어려운 말이 하나 등장을 해요. 변여문. 39쪽에 두 번째 단락에 둘째 줄에 보면 변여문이란 말 찾았어요? 변여문의 격식을 따른 결과 이름을 나오잖아요. 변여문이 뭐냐? 이거는 이 변이라는 것은 두 마리 말이 있어요. 두 마리 말이 나란히 수레를 끌고 다니. 이 변이에요. 두 마리 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려라는 건 뭐냐면 려는 한 쌍의 남녀. 한 쌍의 남녀. 이게 여입니다. 한 쌍의 남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두 마리의 말이 나란히 수레를 끌고 다니고 여는 한 쌍의 남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글자와 여섯 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글자와 여섯 글자. 이거 변형을 보면 여기 한자 보세요. 여기 보면 네모도 있지만 여섯 글자죠. 은택, 우, 항천 여섯 글자 아닙니까? 그러다가 밑에 또 네 글자 나왔죠. 그러니까 이 변형은 뭐냐면 한자를 쓸 때 네 글자 나왔다가 여섯 글자가 나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말이 봐요. 두 마리의 말이 한 쌍을 이뤄. 그럼 넷이죠. 넷이잖아요. 근데 이제 남녀가 있단 말이야. 남녀. 그럼 여기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네 줄 쓰고 4 플러스 2는 6이잖아. 어떨 때는 6줄 쓰고. 이런 걸 우리가 변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변여문이 뭐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면 변여문이 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글자와 여섯 글자. 이 말이 뭔지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 하면 네 글자와 여섯 글자로 한자가 나온 게 변여문이다. 그 정도는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뭐 한자 해석은 이런 거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이게 관계토대왕 비문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시가 나오는 거예요. 한시가 나오는데 40페이지로 가보면 거기 그 셋째 줄에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시가 있어요. 조금만 더 보고 좀 칠게요. 을지문덕 여수장 우중문시 찾았죠? 셋째 줄에, 넷째 줄에. 여수장 우중문시라는 건 뭐냐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주는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을지문덕이 쓴 그 여수장 우중문시 혹시 뭔지 한시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말로 쓸게요. 신책 부천문. 그대의 신비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고 묘산 궁지리 그대의 아주 심오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다 통달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띄워져서 안 띄워졌어? 너 짱이야 이거예요. 너의 신비한 책략은 천문을 다 알게, 하늘의 이치를 다 알고 너의 신비한 계산법은 땅의 이치를 다 알아. 너 짱이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전승에서 이겨서 기공고. 너는 이제 전승에서 이겨서 그 뜻이 확실하니까 지족 원운지
만족함을 안다면 너는 이 전쟁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 확실하니까 네가 좀 만족함을 안다면 이쯤에서 끝내라. 이런 이야기. 무슨 말 알겠죠? 뭐 이거 뭐 1시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을지문덕의 이 말을 듣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띄워졌다가 어때요? 뒤에서는 완전히 내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너는 되게 똑똑한 애인데 나하고 싸워가지고 절대 못 이겨.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쓴 게 이제 여수장 우중문시입니다. 을지문덕. 자, 그 여수장 우중문시,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쓴 시를 통해서 이제 한문이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만 알면 돼요. 41쪽의 그 노래의 새로운 모습,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